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계용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첫 번째 입법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입법정책 포럼의 발제자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실 분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십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입법정책 포럼에 모셨다가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져서 부득이 행사를 올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 대응 관련하여 누구보다도 바쁘시겠지만 법제연구원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올해 다시 계획된 제43회 입법정책 포럼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법제연구원의 입법정책 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회 현안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 입법 방향과 지표 설정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입법정책 포럼을 통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오는 동안에 사회가 비교적 평온한 시기도 있었지만 전 국민이 함께 흥분하고 슬퍼한 일도 있었습니다. 2년째 기세등등한 코비드19로 인해서 감염병의 위기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생활에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국산 치료제가 허가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희망의 불꽃이 더욱 커지는 느낌입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코로나 대응 체계에서 백신과 치료제, 그 밖에 신약 개발에 인허가권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김강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코로나19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과 과제는 더욱 시의적절하고 중요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경청하시고 진지한 토론을 펼쳐주시어 우리 정책과 법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특별히 자리해주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이시면서 제21대 국회의원이신 양병숙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양 의원님께서 현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양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예, 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양정숙 의원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지금 코로나 백신에 쏠려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 김계용 원장님께 또 오늘 강연해 주실 김강립 시야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방위에서도 작년 예산 또 금년 예산 추경에 R&D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과기부 산하에 생명공학연구원과 화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문 시찰도 갔었는데 실제로 메르스하고 사스 때에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축적된 기술들이 이번에 코로나에 좀 활용이 되었더라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은 물론이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자체 백신을 개발하는 마당에 우리 백신 주권을 행사해서 정말 이게
수입하는 거 언제 수입되나 확보가 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고 대한민국 백신을 맞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과거에 그런 그 팬데믹을 겪고서도 미리 대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2차 팬데믹도 올 수 있는 만큼 백신 개발을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강림 식약처장이 오셨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제 빨리 백신을 맞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맞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100명 이상이 그 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또 이제 돌아가신 분도 17분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은 허가되는 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식약처에 이 허가권을 줘서 지금 그런 권한 행사를 하도록 하면 국민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그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방위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그 열심히 지원을 하고 정책과 법안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백신 치료제 주권 행사할 수 있고 전 국민이 코로나19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입법정책 포럼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참여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발제자이신 김광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께서는 2019년도 보건법 차관을 거쳐서 2020년에 세계보건기 집행예산을 거쳐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더 편한 환경에서 만나 뵈면 좋은데 다 마스크도 쓰시고 음료도 지금부터 드시지 말라는 또 이런 말씀까지 듣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1년 넘게 유지하고 있게 되어서 누구보다도 송구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 그리고 특히 제가 식약처를 또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치료제와 백신을 통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망과 어떠한 숙제가 있는지를 같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참석하신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년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고 김경훈 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로서 제가 거부를 못하는 몇 사람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 시기에 와서 말을 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판단이 제가 잘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좀 섣부른 평가도 늘 저로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몇 가지의 중요한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섣부른 전망이나 판단 자체가 오히려 적절치 못한 이러한 그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에 대한 주저함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의 특히 이 법제적 환경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완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아마 각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지니고 계신 궁금증을 일부라도 좀 해소해 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난 1년간을 한번 돌이켜 보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또 국민들의 그 고통을 인내하고 분담해주는 노력 덕분에 이 정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는 합니다만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는 점만큼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작년 1월 말에 첫 환자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발견된 이후에 비교적 아주 안정된 시간을 보내다가 1차 유행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하루 900명 넘는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때는 뭐 중국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나라였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대구 지역과 그 대구 시민들의 지금 생각해봐도 그 대단한 협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른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취했던 강제적인 봉쇄 조치 없이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봉쇄에 버금가는 그러한 효과를 냈었던 점은 정말 대단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모형, 뭐 지금은 다 국민 누구나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국내에서도 처음이었고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을 했었던 나라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숙제들을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그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국민들의 이 이해와 참여를 전제로 해서 진행됐었던 점은 그래도 첫 번째 유행을 지나면서 평가해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제 1차 유행이 지나고 제가 그 당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국내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외신들도 이 점을 굉장히 주목했었던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름에 유행을 겪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역과 관련돼서 취약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우리가 미처 몰랐었던 여러 가지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위 3차 유행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환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마 1, 2차에 비하면 1차나 2차 유행이 비교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매개로 해서 발생한 유행이라고 한다면 3차 유행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산재되어 있는 감염의 전파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지난 1년 넘는 방역 조치의 피로감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민주성이라는 아까 원칙 그리고 개방성과 이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초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치료의 역량이나 검사의 역량을 가지고 그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난 1년간에 겪어왔었던 이 과정에서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어느 만큼 뭘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방역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갔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역량을 좀 평가를 해보면 두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 이로 인해서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이 가로축으로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의 사망자 수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이 세로축으로 놓고 정리를 해보면 OECD 국가의 평균이 이 58.7명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OECD의 평균 숫자입니다. 이 숫자로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 가장 많은 그런 그 인구 규모당 사망자 수를 냈던 국가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사망자 수로는 1.6명, 지금은 이제 3명 정도의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만 그 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이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역의 그 비교적 안정적인 유지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그래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평균 마이너스 5.5%를 작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 훨씬 낮은 2% 미만의 이러한 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결국은 방역과 경제, 특히 방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의 최대한의 보장이라는, 물론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만 적어도 이 객관적으로 외형적인 면에서 보면 몇 가지 면에서 이러한 면에서는 그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OECD나 WHO 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등에서도 관련된 평가를 보면 그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코로나19의 피해가 더 집중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그 고민할 거리,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장기화의 과정에서 빠른 일상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또 몇 가지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러한 과정에서 느꼈던 미비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코로나19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끝난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이런 놈이 또 올 거다 하는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일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빠르게 마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 이번의 와중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우리가 다음번의 그 위기를 대비하는 이러한 그 바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러한 위기 과정에서 확인했었던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버텨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단순히 고통의 극복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우리가 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양 의원님 말씀하셨던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백신과 관련된 국내의 역량입니다. 국내의 백신 생산 역량은 꽤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백신을 개발하는 역량에 있어서는 아직은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직접 개발을 해서 생산해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특히 이 코로나19와 같이 매우 빠르게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인류가 처음으로 백신에 적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정말 초단시간 내에
그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에 백신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할 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그 소위 메신저 RNA 방식의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제기했던 것이 작년 여름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볼 때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우리 인류가 백신의 이 생산 방식으로 이 메신저 RNA라는 이런 방식을 적용을 했었고, 오랫동안 기술 개발은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실제 실용화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이런 부분이고, 임상시험도 아직 사실은 제대로 된 임상시험으로 본다면 아직 임상시험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 2상을 마치고 3상의 중간평가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백신을 허가하고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종을 이미 시작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3억 명이 넘는 인류가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지금 현재의 바이오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 기반의 개발의 이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정부가 채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백신 얘기를 잠시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신과 관련돼서 특히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돼서가 정부 전체가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찾고 매달 그 관련되시는 분들이 만나서 토의하고 또 별도의 전담팀도 운영을 하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백신의 개발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보통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면 10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백신 그 개발 기술들은 소위 1세대, 2세대, 3세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위 3세대 백신 방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로 이야기를 하면 그 포니라는 자동차를 우리가 설계하고 처음으로 출시를 했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산은 했었지만 개발하지 못했던 나라에서 지금 어찌 보면 수소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백신은 아픈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그 맞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이 되면 최소 몇만 명이 되는 3만 명 이상의, 보통 지금 그 위기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백신들도 대부분 3상은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접종을 해서 이 예방 효과를 확인을 하고 안전성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 백신들이 그러한 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백신의 임상 시험은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확진자가 빠른 시간 안에 그 좁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곳일수록 실험하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 부분은 백신을 맞고 일정 부분은 소위 가짜 백신, 식염수 형태의 그 실제로는 백신이 아닌 약을 맞고, 이 두 그룹에서 얼마나 많은 그 환자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때까지는 누가 진짜 백신인지 아닌지 모르게 이렇게 맞고 나서 일정 수의 사람들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때 백신 그룹과 비백신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서 예방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효과성을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까 인구당
이제 확진자 수가 저렇게 적게 나오는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임상시험을 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그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다른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이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날수록 사실은 특히 임상 3상의 이 시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정부로서는 이 전통적인 임상 시험 방식이 아니라 이 소위 백신으로서의 효과를 검증해 낼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식, 뭐 면역 대리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영어로 ICP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 방법이 좀 일찍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노력을 각 정부들, 국제기구들하고 진행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것이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회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백신이 끝까지 제품화까지 갈 수 있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 면역 대리 지표의 합의, 정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번 위기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본 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단 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단 키트를 만들었던 그 회사들이 초기에 우리가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초반에 저희가 2만 명을 하루에 검사해 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보면 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때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 27만 명 정도를 하루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는 이것 좀 더 늘리자. 한 50만 명까지 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을 갖춰보자. 그리고 뭐 여기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 속 깊숙이 거기서 채취를 하고 또 이 목에서도 깊숙이 넣어서 채취를 하는 방식인데 좀 더 편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가능하다면 지금은 물론 뭐 조금 더 신속하게 해서 1시간 반 정도까지도 당긴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은 없겠느냐라는 숙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들이 체외 진단기기라든지 이러한 인프라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확인한 기회였습니다.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주사기는 사실은 의료기기 중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의 백신에 대한 제조사들하고의 교섭 과정에서 특히 이 특정 회사가 소위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주사를 하다 보면 그 주사기 자체에 인체에 주입되지 않고 남는 데드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데드 스페이스가 최소화되는 주사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고가의 약을 주입할 때나 아주 정교한 용량을 정확하게 주입해야 될 때 필요한 주사기인데 이 주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 잔여형 이 LDS 주사기를 사용을 하면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뭐 파이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병을 가지고 5명을 투약하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 주사기를 바꾸면 6명을 기본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접종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같은 양을 가지고 20%의 증산 효과가 나타나는 뭐 이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기를
생산하는 나라 중에 추가적인 생산 여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찾고 있었고, 당시 저희 그 식약처에서 그 좀 쭉 국내의 주사기 제조 업체들을 알아보니까 한 회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특허도 가지고 있고 제조를 준비하고 있어서 단시간 내에 중기부와 같이 시제품을 만들게 지원을 하고 미국 FDA의 승인을 받는 것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정식으로 받는, 사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한 달 그러니까 그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허가 받는 것도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더군다나 한 달 안에 그 허가가 이루어진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사기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웃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주사기를 단시간 내에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투약에 있어서, 접종에 있어서도 이런 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펴보면 굉장히 백신 개발의 역량을 갖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야겠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또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특히 의료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화 또 서비스의 모델,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식약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초에 부임을 하고 와서 보니까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요구가 굉장히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안전한지 이 약이,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었는데,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신속하고 철저하게 허가해라. 이게 두 개가 쉽지 않습니다. 신속하면서 철저하게 하는 게 좀 그렇죠. 두 가지가 자칫하면 충돌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새로운 것들을 채택을 했는데, 우선은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가치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뒀습니다. 기본은 안전이다. 안전의 기반 하에서 과학적 근거를 잘 살피고, 또 특히나 백신은 어찌 보면 과학의 영역이지만 과학의 영역만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백신 접종 전후 이미 확인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심리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사회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허가한 백신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허가의 의미가 저는 퇴색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우선 첫 번째는 최대한 자료를 미리 받자. 원래 식약처나 미국 FDA나 유럽의 EMA나 하는 이런 허가 당국들은 서류가 다 완비되지 않으면 살펴봐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가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아직 서류 작업도 끝나지 않은 제품까지 먼저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은 미리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제출하면 사전적으로 먼저 사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작년 10월부터 이미 자료를 받고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도 작년 11월부터, 그리고
이렇게 좀 미리 해서 뭐 저희가 처리 기간은 40일 내에 허가를 하겠다라고 신청된 이후 40일 내에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쨌든 정식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40일이었고 그 이전에도 최대한 하여튼 미리 소위 말하면 예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처에 그 전문가들을 전담 배치했습니다. 이 업무만 전담하는. 그래서 백신의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안전성에 관한 그 동물 실험 결과나 실험실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안전한지를 살펴보는 소위 비임상은 전문가들이 따로 요 백신만 보고 임상 결과만 따로 보고 또 소위 GMP라 그래서 이 제대로 안전하게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품질에 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비임상, 임상, 품질을 각각 전담 팀들을 제일 숙련되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시간 안에 보지만 그 적어도 최대한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식약처의 이 규제 역량이 그동안 그래도 많이 커왔다라는 증명이 이번에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그 WHO가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일종의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특히 저개발 국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써 백신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을 했는데 그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WHO가 일종의 승인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식약처 전문가들이 이 두 가지 백신에 대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특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우리나라의 심사 결과를 근간으로 해서 WHO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 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같이 이루기 어려운 목표긴 합니다만 최대한 안전성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신속하게 허가를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처음으로 사실은 식약처가 생기고 이 자문 절차를 법적으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초반에 아주 실무적인 그 의견을 거치는 자문을 하는 검증자문단과 마지막으로도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모든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3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현재까지는 그 치료제인 셀트리온 제품의 레키로나하고 2가지의 백신에 대해서는 40일 이내에 저희가 허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얀센의 그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에 대해서 1차적인 그 검증 자문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4월 한 둘째 주쯤 되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가 이루어지고 난다 하더라도 백신의 경우에는 국가 출하 승인이라는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주로 서류를 가지고 아까 그 독성에 관한 자료 또 그리고 효과에 관한 자료 그리고 품질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는 이러한 단계인데 실제 이것이 제품화돼서 국민들에게 접종할 경우에도 다른 의약품하고 다르게 혈액제제나 백신의 경우에는 그 직접 다시 식약처가 품질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으로서 필요한 그 역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또 다른 특별한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품질에 관한 문제는 없느냐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미리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인력도 확보를 하고 필요한 장비들도 미리 구매를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구매가 늦어지는 제품은 임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미리 해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이 저희가 식약처에 그
소위 이제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실험실을 운영하는 것들이 좀 시설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3등급의 그 시설이 없어서 이런 실험실 증축까지 사전에 좀 준비를 했고, 미리 어떻게 검사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그 백신을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90일 정도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20일 이내에 완료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17일 날 처음 승인을 했고, 그 파이자 백신은 어제 저희가 이제 양자 계약을 통해서 들여온 물량 50만 명분에 대해서, 50만 도스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국가 출하 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출하된 이후에도 질병청과 같이 이상 반응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특히 이번 제품들은 그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조금만 유통 과정에서 흔들리거나 좀 충격이 가해지면 그 제품의 품질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초저온 유통을 해야 되고, 아직은 국내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백신의 유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고,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질병청에 제시를 하고, 질병청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하고 같이 미리 모의 훈련까지 하는 모습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 시판 이후에 관리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금년도에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과기부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허가당국이라는 것이 늘 사실은 촉진자의 역할보다는 늘 좀 걸림돌이 되고 허들이 되고 그랬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미리 허가에 대한 사안을 같이 고민해주고, 또 결국은 시험을 합격시키는 것이 목표지 떨어뜨리는 게 저희 식약처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자문해주고, 또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설계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가 참 안타까웠던 게, 이제 처음으로 어찌 보면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 회사였는데, 좀 노령층에 대해서 좀 더 리크루트를 처음에 많이 했다면 아마 초반에 여러 가지 논란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임상시험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잘 친절하게, 그리고 좀 정확하게 자문이 된다면 시행착오나 이 논란의 소지를 줄여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런 기업들과 같이 이런 거버넌스를 갖춰놓고 여러 가지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으로 결국은 이 전통적인 임상 시험 방식이 아니라 이 독감 백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상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사용됐기 때문에 면역 대리 지표라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통해서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에 대한 전문가 사회의 협의와 국제사회, 주요 각국들의 협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올 달에는 WHO 총회도 있고 합니다만, WHO 총회나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 또 주요 국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면역 대리 지표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좀 관련된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논의가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그 공중위기 상황하에서 작년에 아마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편도 많이 하셨고 초반에 여러 가지 이 걱정들도 많이 들었고 저희들도 정부로서도 참 좀 이게 아주 어려운 제품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생산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봤었던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저희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식약처 직원들이 마스크 생산 공장에 가서 주말에는 일손 딸리면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생산 라인에서 같이 생산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때도 보니까 유통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우리가 이런 비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 긴급 사용 승인과 같은 이런 제도들을 우리는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있지 못해서 그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어찌 보면 법을 하나 새로 제정을 했는데 상당히 이 초스피드로 법이 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감염병은 분명히 또 옵니다. 이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법적 기반까지도 만들어 놔서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비상 상황하에서 유통에 직접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들 그리고 허가나 승인에 있어서도 보다 좀 국제적인 그 기준과 기준을 참고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이러한 법적 기반을 만든 것이 이번 그 식약처에서 했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기회로 좀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LDS 주사기 사안이나 또 체외 진단 키트를 처음에 만들 때 여러 가지의 그 과정에서 규제 당국으로서 식약처가 늘 엄격하고 또 어찌 보면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참 접촉하기도 어려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식약처 오기 전까지는 식약처를 그렇게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엄격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그 사실인 것 같은데 다른 가능성도 저는 좀 이번에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식약처가 안전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면 미국 FDA에서도 허가가 난다. 거꾸로 우리가 허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유수기관에 가서도 허가가 안 난다라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기반하에서 국내의 관련된 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매우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약처 입장에서 다 제품 개발해 놓고 임상시험 잘 해갖고 온 회사들만 보고 잘 따져서 심사하는 것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예를 들면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설계가 되고 그렇게 하면 훨씬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을 잘 충족시킨다라는 것을 개발 단계에서 상담해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의 리스크를 대폭 낮출 수 있고 또 성공의 가능성이 거꾸로 높아진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도 훨씬 안심하고 신속하게 치료제나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하는 효과들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들이 들어와야 돼서 스타트업 형태라 하더라도 상당히 규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의료기기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사실은 매출 1,000억을 넘는 회사도 이번에 이제 진단키트를 만들었던 회사들을 제외하고 나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LDS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가
직원 80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무처리 역량 같은 것이 제한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허가에 필요한 서류 또 그 FDA하고 어떻게 좀 접촉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 직원들이 한 그 군산 그 공장에 한 3차례 정도 방문을 해서 직접 도와주고 하니까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였고 그 회사가 지금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원이 400명으로 불과 넉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을 지키는 범위 내라면 허가 당국이 좀 더 산업에 대한 자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뭐 저희가 그 뭐 허가 하나 하는데도 허덕이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한다면 규제 과학에 대한 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그 R&D 하시는 뭐 아까 양 의원님이 계신다면 좀 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국가가 우리가 GDP 대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R&D를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다른 R&D보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R&D는 반드시 식약처가 마지막에 도장 찍어야 제품화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허가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요즘 어떤 제품이 나오냐면 이게 의약품인지 의료기기인지 소프트웨어인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앱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이런 의료기기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의료기기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세계에서 처음으로 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개 아는 기업들이 그 가이드라인 덕분에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더 많은 기업들이 그 무대에서 활발하게 개발도 하고 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은 이게 약인데 의료기기 같은 약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몸속에 먹으면 몸속을 다 촬영해서 지나가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몸속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아주 천천히 그 약을 배출하는 방식의 의료기기인지 약인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규제 과학 R&D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이게 큰 돈 필요 없습니다. 이 의약품 만드는 R&D에 비하면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미리 조금만 투자해 놓는다면 적어도 리서치 앤 디벨롭인데 리서치가 어느 정도 되는 과정에서부터 허가를 염두에 두고 리서치가 이루어지면 디벨롭의 과정이 훨씬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선제적인 과학 투자가 필요하고 그 식약처 이게 어느 기관이나 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꼭 하는 얘기가 사람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객관적인 수치로 언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저희가 안타까운 게 기업들이 저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게 저희가 그 의료기기나 의약품 특히 제약 기업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와서 심사료를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인들이 비용 부담인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신약의 경우 뭐 한 8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얼마라고 미국 FDA에서는 얼마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100배 이상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도 2, 3억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뭐 다들 일에 치여가지고 상담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심사료를 좀 더 올릴 테니 제대로 된 심사의 역량을 좀 갖춰달라는 게 요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역량을 개발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앞으로 미래에서 중요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 소위 정부에서 지금 빅3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 산업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전제로 합니다.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처의 전문성이 있고 그 안정적인 규제 역량이 바이오 산업 발전의 인프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위기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육성의 기회로 삼도록 저는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 말부터 그 10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때로는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이 스트레스나 부담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았고 여기 넘어와서도 또 좀 다른 결의 또 숙제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도 이 참 어려운 숙제를 같이 나눠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일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로서도. 그리고 특히나 그것이 소상공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될지를 감안을 해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에서 금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첫 번째 어쨌든 그 국내 치료제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제라는 게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그 다른 용도로 개발됐던 약입니다만 일부 중증 환자에게 쓰고 있었던 약이 있었고 이제 국산 치료제가 어쨌든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저는 고위험도의 경증 환자들, 초기 환자들에게 투약을 한다면 이분들이 중증으로 이완되는 것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효과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아마 좀 더 슬기롭게 현장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두 번째는 백신이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2가지 백신이 허가가 됐고 이미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그 접종의 속도가 좀 느립니다만 우리 독감 백신을 예를 들면 석 달 내에 보통 2천만 명이 우리 접종을 합니다. 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면 저는 본격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속도가 올라간다면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래서 9월까지의 접종의 그리고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이런 목표를 이루는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어려운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신들이 국내 제조사가 일부 제조를 합니다만 외국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이 얼마나 특히 2분기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접종의 이 참여와 협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어려운 변수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에 이렇게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치료제가 그 사이에도 지금도 이제 다른 치료제도 개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금년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좀 근거 있는 희망을 가지고 금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시각처에서 정부의 여러 부처들과 함께 또 그리고 민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두서없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하신 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